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오늘은 그 신문과 사설, 신문에 있는 사설 칼럼을 활용한 독해 전략을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볼 거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설하고 칼럼을 여기 있는 선생님이 직접 쓴 걸 가지고 여러분들 독해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사설과 칼럼이 논술 답안하고 아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물론 이제 독해가 중심이 되긴 하겠지만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아주 토끼처럼요 귀를 쫑긋 하고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했었죠. 그죠?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의 내용은 통합논술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선생님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번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화면을 잠깐 보실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기억나죠? 이 생명윤리하고 또 하나 있었지요. 소유욕이 있었죠. 예. 예.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국어교과, 그 다음에 사회교과, 그 다음에 과학교과에서 연관되는 지문들을 서로 모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제 독해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죠. 교과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대학에서 출제하시는 출제위원들도요, 교과서를 다 모아놓고서 일단 교과서부터 갖다 놓고서 그 교과서 내에서 주제를 좀 정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교과서의 지문을 가능하면 많이 사용을 하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논술이 그 사교육의 어떤 그 영향이 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요, 가능하면 교과서 내에 있는 내용에서 출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이렇게 주제 통합식으로 공부해 주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 훌륭한 논술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해야 될 그런 신문에 있어서의 사설과 칼럼. 물론 이제 신문의 사설과 칼럼만이 뭐 신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지요. 뭐 거기에는 사회면도 있고 문화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면, 또 스포츠면 뭐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종이신문을 참 잘 안 읽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종이신문을 좀 읽으라고 권해주고 싶은 그 심정이에요. 인터넷에서 읽는 기사하고 또 종이신문에서 이렇게 그 오피니언면, 문화면, 사회면, 경제면 이렇게 딱딱 구분이 돼서 읽는 거하고는 또 촉감으로 느껴가면서 읽는 그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문에서의 어떤 사설 그리고 칼럼을 활용한 독해 전략,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그럼 과연 신문에 있는 내용들을 대학에서 논술 제시문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선생님하고요, 몇몇 대학의 그 신문 자료를 활용한 그런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숙명여대 2010학년도 계열공통 제시문 가의 2라고 나와 있죠. 1허구, 2허구, 3이 있는데요. 그 2에 보면은요, 독립신문 창간호 논소를 제시문으로 썼어요. 자, 요거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는데 조선 속에 있는 내국 인민에게 우리 주의를 미리 말씀하여 아시게 하노라. 우리는 첫째 편벽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언론이 갖춰야 될 당연한 역할이 되겠죠.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 귀천을 달리 대접하지도 않고
또 모든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 위하여 공평하게 인민에게 말할 터인데 우리가 서울 백성만 위할 게 아니라 조선 전국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제안하여 주려 함. 이렇게 명사형으로 끝났네요. 요거는 이때는.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백성에게 전할 터이요. 신문의 역할이 정보 전달이니까요.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 전할 터이니 만일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아시면 서로 유익한 거죠. 피차에. 예, 그리고 이제 불평등한 마음과 의심하는 생각이 없어질 터입니다. 터이옴. 이렇게 명사형으로 끝났고요. 우리가 이 신문 출판하기는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이 취일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 게 아닌 거로 값을 헐하도록 신문값을 아주 굉장히 그 서민들도 사서 볼 수 있도록 헐하도록 하였고 모두 우리말로 쓰기는 남녀 상하 기천 다 아무 한문으로 쓰면은 일부 지식인들만 볼 수 있는 신문이 되니까요. 우리말과 글로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또 떼어쓰기를 하기 쉽게 해서 가독성을 높이겠다 하는 그런 얘기겠죠. 우리는 바른 대로만 신문을 할 터인 거로 정부 관원과도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요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비판하겠다 이런 얘기죠. 탕관 오리들도 적극적으로 비판할 것이고요. 또 백성들 중에서도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들에게도 신문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조선 대군주 폐해와 조선 정부와 조선 인민을 위하는 사람들인 거로 편당 있는 의논이든지 한쪽만 생각하고 한쪽 하는 말, 그러니까 한쪽의 편을 드는 그런 신문상에는 없을 그러한 터이옴. 잠깐 요거 지우고요. 한쪽에는 또 영문으로 기록하기는 또 외국 사람들도 우리 조선 사정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조선 실정을 잘 알 수 있도록 또 한쪽은 영문으로 기록하겠다. 그리고 이 신문은 또 조선만 위함을 가할 터이요. 이 신문을 인연하여 내외 남녀 상하 기천이 모두 조선 일을 서로 알 것이다. 우리가 또 외국 사정도 조선 인민을 위하여 간간히 기록할 터이니 그걸 인연하여 외국은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외국 사정도 우리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 하는 얘기죠. 오늘은 처음인 거로 대강 우리 주위만 세상에 구하고 우리 신문을 보면 조선 인민이 소견과 지혜가 진보함을 믿노라. 논술 그치기 전에 우리가 대군주 폐하께 숭독하고 그 덕을 이제 찬양하는 거죠. 만세를 부르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독립신문의 창간의 논소를 제시문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서 논지에서 제시문 나잖아요.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1과 2의 의의를 설명하시오인데 굉장히 짧아요. 300자 정도로 이렇게 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이 제시문 가의 2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문 나의 관점은 뭐냐면요. 나의 관점은 이게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은 이 공론장이에요. 서로가 이제 함께 어떤 주제를 놓고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이제 공론장인데 이 공론장이 서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었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어떤 그 민주주의의 원천이 되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또 그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언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1과 2의 의의를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어본 거는 제시문 가의 2니까요.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언론으로서 공론의 어떤 장을 이제 형성을 하는데요. 어떤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그야말로 뭐라 할까요? 아주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사회의 어떤 균형추가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정론으로서 정직하게 올바른 말, 높은 사람의 말이라고 해도 뭐 그 사람들이 어떤 편을 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또 세계적인 어떤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또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정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외국어로서 이제 영어로서 이렇게 그와 같은 어떤 일종의 이거는 서비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서비스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이것이 공론의 장의 역할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의 의의는 바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의 어떤 여론이 어떤 뭐라 할까요?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데에 어떤 의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글을 전개해서 답을 정리하면 되겠지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논설이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사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2010년도는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숙명여대의 지시문으로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됐고요. 그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인데요. 2010년도입니다. 지문은 결코 어렵지 않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읽어보면요. 자, 서강대 2010년도 인문계열 논제 1회 제시문 다로 나왔는데요. 대학 진학률이 84%에 육박해 학력 인플레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대학 진학률은 83.8%로 지난해 82.8%보다 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런 얘기죠. 대학은 대학 진학률이 높은 거는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만큼 대학을 가는 거는 이제 거의 다 일반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미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이 대학 진학률이 5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비해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수치겠죠. 물론 이제 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가는 거는 좋겠지만은 그 학생들이 가서 그 배운 내용을 사회에서 수용을 해서 펼칠 수 있는,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고학력자는 양산이 되는데 그 고학력자들이 말하자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지문을 서강대에서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 대학 진학률은요, 1990년에는 그렇게 33.3%니까요. 셋 중에 하나 정도였는데요. 대학 진학률 등의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부터요, 이렇게 급격히 2005년에는 82.1%로 높아졌네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 수준이나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죠.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학력 인플레가 심각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거 어제 오늘 얘기 아니지요. 대학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만은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률, 대학의 수준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해외 언론에서도 발표가 되고는 있지만은 세계적인 대학을 우리나라가 사실은 현재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대학 졸업한 사람은 많지만은 그러나 진짜 대학이 해야 될 그런 역할들, 진짜 대학에 가서 대학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학문을 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학문의 전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학문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고학력자만 양산해 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2008년도 신문에 나왔던 그런 사회면에 나왔던 그런 기사입니다. 이 나왔던 기사의 문제가요.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게 500자에서 600자 정도로 쓰는 건데요. 제시문 가의 개념을 바탕으로 나의 자료를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궁극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게 이제 제시문 다 아닙니까? 이 제시문 다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현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돼서 제시문 가의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 개념을
중심 삼고 그 다음에 나의 자료를 갖다가 설명한 후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말하자면 진학률이 높아진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재심은 가하고 나는 우리가 이제 보여주질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문제는 어쨌든 시사적인 내용. 요것이 바로 시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시사적인 내용. 아주 현실적인 내용. 이것이 신문 사회면에서 말하자면은 재심문을 가져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의 내용도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선생님이 신문을 좀 자주 읽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논술 준비는 크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주제 통합, 그 다음에 신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시사적인 문제나 이슈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요. 한 가지 거기다 더 첨부한다면은요. 요즘 이제 학교에서 독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독서와 관련돼서 이렇게 수행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과서의 내용을 주제로 묶었고 또 그 묶은 주제를 시사적인 내용하고 또 연관시켜보고 또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하고 서로 또 같이 또 연관시켜보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시문 중에는 여러 가지 도표나 또는 그림이나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신문의 경제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좀 살펴보고 읽어보고 또 그 도표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신문 경제면에 나와 있는 그런 도표나 통계 자료들이요. 대학의 논술 제시문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요즘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면도 여러분들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2010년도인데요. 10학년도 한국 외대요. 인문계열 문항일의 제시문 B의 자료인데요. 요 지문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신문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스타벅스의 매출이 한국 진출 10년 만에 20배로 성장하고 한국의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도 그새 5배로 커졌다고 한다. 미국에서 나타났던 스타벅스 효과, 한 브랜드의 성공으로 시장 전체가 동반상승하는 현상이네요. 그건 스타벅스 효과라고 그러네요. 스타벅스 효과가 한국에서도 입증됐다. 스타벅스의 시장 개척 성공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기업은 총체적 경험을 팔아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고객은 매장에 와서 제품만 사가는 것이 아니라 매장의 독특한 분위기와 스타일, 스토리를 함께 느끼고 사간다고 그러네요. 마음에 들면 고객 스스로 입소문을 내기도 하고요. 스타벅스가 별다른 광고도 없이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한 배경에는 바로 독특한 매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입소문 효과. 네, 참 이거 광고에서 입소문 효과만큼 이게 좋은 게 없지요. 그죠? 효과가 자리 잡고 있다. 제품만 잘 팔면 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방 속도가 빨라지고 품질 격차가 줄어들면서 제품만으로 차별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제품 외에 추가적 경험 요소를 잘 만들어 차별 포인트, 뭔가 그 다른 거와는 이제 구별되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제품이 팔리는 공간에서 독특한 스타일을 경험한다면 고객은 기꺼이 추가 요금을 지불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롭고 독특하고 개성적인 것을 경험한다라면은 고객들은 지갑을 여는데 그렇게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 감각 자극으로 승부하기보다는 공감각 자극을 활용해 긍정적 왜곡을 일으켜야 된다. 아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합적이라는 거는요, 아마 우리 사업, 어떤 산업에서도 그런 말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문에서도 이제 융합적인 그런 학문이 요새 대세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강의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버스를 타고 오면서 창밖으로 바라본 그 봄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여러분들 뭐 아름다웠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선생님이 어떤 표현을 썼어요? 그 연초록의 물결을 보는 재미가 깨를 벚갔다. 깨를 벚갔다라는 얘기는 그게 뭡니까? 후각적인 거잖아요. 감각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벚꽃나무가 군데군데 이렇게 보여진 모습이 마치 팝콘을 터트린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건 뭡니까? 시각적인 거잖아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적인 말을 사용해서 활용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느낌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지요.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감각이라는 것이 이제 감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자극을 활용해서 이제 긍정적인 왜곡,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감각적인 왜곡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이 지갑을 열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느껴지게 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스타벅스 커피인데 잠깐만요. 잔을 달리 마셨더니 마시는 사람이 커피 맛을 다르게 지각했다는 실험 결과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촉각이겠죠. 우리가 느끼는 스타벅스 커피 맛에는요, 매장의 인테리어나 전반적인 분위기, 음악, 향기, 촉감 등이 개입되어 있다. 만약 스타벅스 커피를 다른 장소에서 마시거나 다른 음악을 들으면서 마시거나 다른 질감의 컵으로 마시거나 다른 의자에 앉아 마시면 맛이 어떻게 느껴질까? 이러한 공감각적인 왜곡을 시도하는 사례는 또 있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오디오 브랜드인 뱅앤올롭슨은 일찌감치 햅틱, 촉합이라고 하죠. 촉각 기술. 오디오 하면 우리가 청각 아닙니까? 듣는 것이잖아요. 듣는 건데 이 회사는요, 아주 특이하게도 이 촉각적인 그 기술을 오디오에 적용했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생각해도 상당히 좀 색다르죠. 음향기기 브랜드이니 청각적 자극이 본연의 자극이다. 다른 기업이 청각 자극에 몰두할 때 뱅앤올롭슨은 오디오의 버튼마다 미세한 떨림의 촉각 자극 기술을 적용했다고 그러네요. 똑같은 음악이라도요, 독특한 햅틱 자극과 함께 듣게 되면 더 좋은 음질로 느끼는 데서 착안을 했다고 그러네요.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창의성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 창의성, 독창성, 개성, 창의성 이런 것들 아닐까요? 좋은 소리만 팔면 되는 오디오 회사가 독특한 촉감까지 파는 발상의 전환에서 세계적 명품 오디오 브랜드가 탄생했다고 그러네요. 스타벅스가 커피가 아닌 스타벅스 스타일, 여러 가지 공감각적인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왜곡했다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기업의 상술이 되겠죠. 이것을 판 것처럼 뱅앤올롭슨도 오디오라는 제품이 아니라 뱅앤올롭슨 스타일이라는 그런 하나의 스타일을 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모 신문에 나와 있던 그 기사거든요. 그 기사를 그대로 2010년도에 한국 외대에서 제시문으로 가져다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문을 우리가 여러분들 신문을 자주 접해서 이런 기사들을 읽었을 때 미리 기사를 읽고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여러분들 제시문을 대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대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의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들어줬습니다. 예,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제시문 A와 제시문 B에 나타난 논지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가 읽었던 게 이제 제시문 B의 자료 2 아닙니까? 요거를 구분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런 건데요. 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은 독창성의 어떤 차이, 창의성의 차이를 이제 설명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긴 내용이 아니에요. 600자니까요. 자료 1 쓰고 자료 2 쓰고 자료 3을 구분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자료 2의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그 기업의 어떤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대 2009학년도 인문계열 문항 3의 제시문라입니다. 제시문라인데요. 요거는 이 언론 기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신문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언론 기사에서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제시문에다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대개 교과서, 그 다음에 언론의 신문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일정한 어떤 그 책에서 교육과정과 연관된 책에서 일부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출제위원들이 학생들의 어떤 수준에 맞게끔 실제로 이제 글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하는 그 경향이 많거든요.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서울과 전주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골자는 낡은 한옥들을 보수 개축하는 것은 물론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요 2000년부터 북촌 가꾸기 사업을 통해 가해동 일대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 한옥들의 외관은요 전통 한옥의 품격을 유지, 그러니까 외관은 전통 한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죠. 다만 내부 공간 구성과 설비에는 현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네요. 겉으로는 한옥의 모습이지만은 그 내부에는 현대적인 어떤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서울시는 이 사업을 다른 한옥 밀집 사업으로 확대하여 역사도시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또 전주도 한옥마을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한옥보존지원제례를 조정하여 교동 및 풍남동 등지의 한옥들을 계획적으로 보존 정비하고 있고 또 이곳에 한옥체험관, 새박물관, 판소리 공연장, 정보 전통문화 상품 전시장 등을 설치하여 이 지역을 전통문화의 중심 소재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거 안 봐도요. 지금 뭐 제시문 라라고 그랬잖아요. 문항 3에. 근데 문항 3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가만히 이 얘기, 한옥 얘기하는 거 보면은 키워드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렇겠죠. 전통문화 얘기할 것 같죠. 전통문화를 어떻게 해요? 한옥하고 연관지어서 아마 설명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뒤에 강에 가서요, 아예 서울대 2009학년도 인문계열 문항 3 전체를 선생님이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앞에 강에서도 나왔었던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한옥 사진이라든지 또는 건물의 평면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문제를 학생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하고요. 이 문제에서 학생들이 당락이 결정되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 뒤에 강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이 문항 전체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문제가 얼마만큼 쉬운 문제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아마 보여주게 될 겁니다. 지금은요, 언론 기사를 활용했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은 바로 그런 거죠. 한옥을 중심으로 우시시대 전통문화의 계승과 변동이 이루어지는 양상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선생님이 논제에 항상 키워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했었지요. 그래서 전통문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1400제 나열로 쓰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 거니까요.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취미 중에 하나가 그 사진을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사진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냥 나갈 때도요, 주머니에 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좋은 경치가 있으면은 찍는다든지 아주 특이한 모습이 있으면은 사진에 담아두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가을에 선생님 근무하는 학교의 도서관 옆에 이렇게 국화꽃이 꽃망울을 이렇게 맺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봤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꽃망울을 맺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거든요. 또 사실은 논술 기초편도요. 지금 이렇게 망울을 맺어가는 그런 단계예요. 지금 망울을 만들어가는 단계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아주 활짝 예쁘게 이제 피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죠. 목표지요.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활짝 피운다라는 것은 결국은 원하는 대학에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하는 대학에 가서 내가 마음껏 진짜 하고 싶었던 전공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꿈일 겁니다. 이 대학은 뭐 여기서 밝혀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이거든요. 여기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아주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정시 모집은 논술을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논술을 통과해야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꽃망울이 맺어지기를 제가 꼭 부탁드리고 할 텐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예, 좀 재밌는 사진이죠. 선생님이 여름에 어디를 갔었어요. 그 바닷가 근처를 잠깐 갔었는데요.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그 소형차 위에서 아마 이제 그 썬팅을 하고 있어서 썬팅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피곤해서 주무시는 건지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이채로워 가지고 사진에 담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때로는 피곤하지요. 피곤할 수가 있는데 그 피곤한 것까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 아름다운 꽃을 필 수가 있거든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참 그 봄부터 우리는 얼마나 그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여러분들 삶이 우리 피곤합니다. 정말로 피곤해요. 피곤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쓰러져서 막 자고 싶고 또 그래서 힘들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요.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갔을 때 제주도에 코끼리 쇼를 하는 그런 코끼리 랜드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쇼를 하는 장면을 촬영했던 건데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요. 참, 난 이거하고 논술하고 진짜 너무 딱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 앞에 코끼리가 서론이고, 요게 본론이고, 요게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다 구조적으로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지금 코끼리가 발을 하나 잘못 짚으면은 이게 이 위에는 뭐 조련사도 이제 떨어질 수 있고요. 다른 코끼리도 균형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코끼리들도 그래요. 코끼리들도 공연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요.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막 열심히 박수를 쳐주면은 관객들이요. 코끼리들도 표정에 기쁜 표정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느꼈을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습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객들에게 비록 보여주는 거지만은 코끼리가 야상에서 살지 않고 이렇게 그 관객들한테 그 쇼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 같긴 하지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따지고 보면 어떤 상황, 어떤 울타리의 그 속에서 자신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러분들 논술 준비해 가면서요.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끼리들도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는데 아마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어가면서 또 우리 대기업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어가면서요. 아마 그 원리를 깨우치게 되면요. 논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것보다도 논술을 통해서 내가 한번 목표로 하는 대학에 승부를 걸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말로요.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설과 칼럼을 여러분들 활용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독해하는 그런
방법을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설과 칼럼의 차이점을 먼저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설은요, 어떤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서요, 신문사의 입장을 밝힌 글이에요.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해당 신문사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다른 신문사에서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이나 이슈를 놓고서도요, 신문사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우리나라 신문 가운데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신문도 있고, 또 진보적인 어떤 색채를 담고 있는 그런 신문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똑같은 하나의 사안인데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또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은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결코 객관적인 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칼럼은 더 그렇겠죠. 왜냐하면 칼럼은 개인이 쓰는 글이니까요. 칼럼니스트가 특정 사안이나 이슈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쓴 글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칼럼니스트는 신문사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신문사 논설위원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신문사 직원 되시는 분들이 이제 글을 쓸 수도 있지만은, 신문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회 인사가 이 칼럼을 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문사에 소속되지 않은 칼럼니스트는 신문사의 입장과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사마다 외부 필진이 쓴 칼럼일 경우에는 신문을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외부 필진이 쓴 글은 자사의 견해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꼭 주석을 달아 놓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 글 다 공통점이 상당히 주관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글인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사설이나 칼럼은 상당히 논리적인 그런 글에 속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설을 활용해서, 사실은 이제 사설하고 칼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따가 제가 쓴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비교적 논술문으로 적절한 문체가 뭐냐면 사설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볼 때는. 사설은 입장이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입장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설을 가지고 논술을 공부하는 것들이 조금 더 문장을, 자기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노트에 붙일 사설을 이렇게 오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오려서요, 사설을 이렇게 읽고서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또 동그라미도 쳐놓고 이렇게 해놨죠. 그랬죠. 이렇게 한 다음에 내용을 일단 이 내용을 압축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압축해서 써보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써보도록 이렇게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설의 문장이요, 여러분들 이제 논술하면서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게 이제 이 문장 쓰기예요. 이 문장 쓰기. 문장 쓰기는 주어와 서술어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 목적어, 관형어는 어떻게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술을 배우려면요, 그거 배우다가 금방 포기하고 말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문장이 잘 안 늘어요. 잘 안 늘고요. 문장은요, 자연스럽게 쓰여진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익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설에 있는 문장이 가장 모범적인 문장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설을 많이 읽고, 아예 차라리 사설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몇 번씩 적어보면서 그 문장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글 쓰는 것 자체가 좀 두렵고, 글 쓰는 것이, 나는 참 책도 많이 읽고 아는 것도 많은데 글을 쓸 때는 참 내가 생각해도 너무 좀
생각한 대로 글이 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논술을 사실은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장을 이렇게 사설 몇 편을 정해가지고요, 여러 번 써보면서 그 문장의 구조나 흐름이나 시스템을 익혀보세요. 그러면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아주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말은 주어와 서술어가 딱 있잖아요. 논술에서도 주어가 있으면, 논술에서도 한 문장에서 서술어, 뭐뭐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요. 이렇게. 예를 들어 논술문 같은 데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논제 자체에서 물어봤는데 자기가 답을 쓸 때 또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걸 쓰는 거잖아요. 물론 무엇을 갖춰서? 근거를 갖춰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사설이 바로 그와 같은 문장 구조를 아주 전형적으로 갖추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논술 공부를 할 때는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교육을 받아서 논술 학원에 가서 많은 돈을 내고요, 논술 공부를 한다고 해도요, 아마 그쪽에서 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요, 이 문장이에요.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는요, 그분들도 실제로 본인들이 직접 글을 써서 자신들이 답을 쓰라고 했을 때 과연 자신 있게 답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문제가 이런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정도는 얘기하고 학생들 보라 쓰라고는 얘기를 하겠지요. 근데 본인들이 직접 써가지고 그 쓴 글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문장은 어떻게 익혀야 되느냐 하면요, 본인이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을 익힐 때는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고 써보고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선생님한테 한번 속는 기분으로요, 한번 사설 한 달 정도만요, 이틀에 한 편 정도씩만 그냥 한번 그냥 베껴서 써보세요. 그냥 써보세요. 인내심을 갖고 써보세요. 한 달 정도만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내가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그 과정만 넘어가면은 문장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힘들어하고 거의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알아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에 익숙해 있는 여러분들이 글을 쓰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학에 가면은 어떤 시험 문제도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지금 대학 논술에서는 300자, 600자 요 정도지만요, 대학에 가서는요, 알고 있는 지식을 3,000자, 4,000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전형보다도 논술 전형으로 그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그 대학에서 적응하는 것이 다른 전형 학생들보다 훨씬 잘 적응하고 성적도 우수하게 나온다고 대학교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렵더라도요, 사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써보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요, 실제로 선생님이 사설을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쓴 사설인데요. 선생님이 그 한국교육신문이라는 그 신문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이에요. 한 30만 부 이렇게 발간하는 그 신문인데요. 거기에 이제 논설위원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설을 이렇게 쓰거든요. 자, 제목인데요. 요 수능 부정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사설은요, 사설을 쓴 사람이 누구라는 거를 밝히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원칙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이제 이 사설을 썼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밝힌 거니까요. 그거는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볼까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장이 아주 짧잖아요. 간명하고 짧잖아요. 그죠? 쉽잖아요. 올해 수능시험을 치르겠다고 응시원서를 낸 학생은 사상 처음으로 70만 명이 넘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무관한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수능은 대략 60만 명 내외의 수험생들이 응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이게 이제 어떤 현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현황. 수능에 대한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과 이들을 뒷바라지한 학부모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초조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겠죠? 그래서 철저한 시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결국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선생님이 문장을 구상한 걸 잘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계속해서 뭐뭐 했다, 뭐뭐 했다, 그죠?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아주 단정적으로 쓰고 있죠? 그죠? 지난 7일 삼수생 김모 씨가 경기 성남시의 수능시험지 인쇄공장에서 시험지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행히 경찰관 36명이 이 교대로 24시간 경계 근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지 유출은 막을 수 있었다. 자, 요게 이제 문제 상황이네요. 문제 상황.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며 기억하기는 싫지만은 2004년 대규모 수능 부정의 추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한 정답 전송과 대리시험 등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바 있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 국민적인 분노죠. 산 일이 있다. 이후로도 수능 시험은 아니지만 2007년 입시와 또 2008년 고3 전국연합 문제지가 유출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가 있다. 이런 얘기요. 잠깐 지우고요. 자, 요게 뭡니까? 요게 제가 주장하려는 근거잖아요. 여러 가지 근거죠. 수학능력 시험은요. 수험생들이 적게는 1년부터 많게는 십수년 동안 피와 땀을 흘리며 준비했기에 철저한 관리와 운영은 당연하다 이거요. 입시 제도가 다양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능은 대입 전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능 결과에 따라 젊은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위력은 실로 대단하다. 따라서 수능 시험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티끌만한 실수도 용납될 수가 없다. 조그마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수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서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교육당국은 이번 수능시험지 절도 미수 사건을 접하며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유혹과 시도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따라서 뒤에가 중요하다 했죠. 시험 출제, 시험지 인쇄, 시험지 배포, 채점 등 전 과정에 걸쳐 철동 같은 보완책이 요망된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더불어 예방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수험생들은 부정행위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게 하는 이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그와 같은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여기서 제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물론 제가 썼다고는 얘기는 했지만은 이게 이 신문사의 입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능 부정행위는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보완책을 갖추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그 부정행위의 어떤 부도덕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사설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보면은 앞에서는 현황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문제 상황 짚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죠. 과거에 있었던 부정 행위가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한 번 잘못되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철저하게 보안 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예방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글을 쓴 겁니다. 논리가 이런 식으로요. 서론, 본론, 결론이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 본론에서는 문제를 진단하는 근거가 나오고 결론에서는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설의 특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칼럼인데요. 칼럼은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 신문사의 입장하고는 아까 다를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그 박완서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썼던 그런 칼럼입니다. 선생님께서 영면 이제 돌아가신 거죠. 영면에 드셨다는 소식을 접했다. 아까 이 사설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팁을 하나 줄게요. 문장 있잖아요. 문장을요. 길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길게 쓰려고 하지 말고 짧게 쓰세요. 짧게. 가능하면 짧게. 가능한. 그렇다고 모두 다 짧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시작을 짧게 하되 좀 뭔가 논리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문장이 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문장은 가능하면 짧게 가라. 그런 얘기예요. 시원시원하게 가라 이런 얘기예요. 채점하시는 논술 채점하시는 교수님들도요. 사람이잖아요. 읽는데 문장이 막 길어요. 이래가지고 다시 또 바뀌어서 이렇게 쭉 되면요. 이거 읽는 분들이요. 굉장히 이거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문장은 가능하면 시원시원하게 짧게 가는 것이 그 채점 평가하시는 분들을 편하게 하는 그런 글이고 그런 글들이 또 좋은 글들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학계의 큰 별이 졌으니 참 요 첫 문장은 선생님이 굉장히 짧게 썼어요. 아주 그런 소식을 접했어요. 그 뒤에는 문학계의 큰 별이 졌으니 후배 문인들의 슬픔도 기겠지만 선생님의 작품을 접하며 학창시절의 꿈을 키웠던 기성세대와 교과서에 실린 선생님의 작품을 배우며 상상력을 기르고 감성을 키웠던 아이들은 선생님의 영면이 아쉽고 서운할 것이다. 못내 아쉬울 것이다. 선생님도 사실은 박완서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에 그 꿈을 키우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의 작품을 자주 접하는 편이다. 첫 문장은 언제나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짧게 쓰려고 선생님은 노력을 하고 있죠. 읽고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작품의 진가를 느끼기에 충분한데 아이들을 가르치기까지 하니 그 감동은 늘 배가 되는 싶다. 이거. 사설 같은 교과서를 여러 해 동안 가르치다 보면 단원에 따라서는 실증나는 내용도 있게 마련인데 선생님이 작품이 나오는 단원은 마시면 마실수록 속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다양 같은 마력을 늘 지녔기에 기다려지는 거죠. 차의 어떤 향과 같은 그런 매력을 지녔다라는 거죠. 애틋하면서도 가슴 시린 사연을 담고 있는 선생님의 작품은 우리 역사에 살아있는 그릇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려한 문체와 빈틈없는 언어의 조탁, 갈곡 닦는 거죠. 그 가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죠. 천의 무봉의 경지에 이르렀고 특유의 섬세한 감각으로 정밀하게 복원한 과거의 상상력은 흉내를 거부할 만큼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선생님의 작품은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고스란히 껴안고 있으며 잠깐 지우겠습니다. 고도 산업사회로 접어든 도시문명의 비정성과 물질주의적 양태를 아우르면서도 모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간절한 외침과 함께 소시민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품어주는 훈훈함이 스며 있다. 자, 선생님의 작품은 한국 문학의 정수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질곡과 실상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본이기에 교과서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죠.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달걀은 달걀로, 중학교 교과서 또 고등학교 교과서 여러분들 황소개구리와 우리 집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여자네 집이죠. 그 작품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남옥, 자전거도도 엄마의 말도 우황청신문 등 10여 편 이상의 작품이 선생님의 작품이 실려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선생님의 작품을 가르칠 때 특히 국어 작품을 가르칠 때요. 그 여자네 집에 나왔던 그 만득이하고 곱다니의 그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김용택 시인이 쓴 그 작품이 있었잖아요. 그 살구나무 꽃이 흐드리고 은행나무가 흐들리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애틋한 그 시, 그거를 10년 넘게 가르치면서도요 늘 너무 그 시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교과서가 이제 선택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박완서 선생님의 이 그 여자네 집이나 또는 다른 작품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잠시 접어두었던 국어교과서를 펼쳐보았다. 표지를 열면 두 번째 만나는 글이 바로 선생님의 단편소설 그 여자네 집이다. 1997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서술자인 나가 김용택의 시 그 여자네 집을 읽고 어린 시절 만득이와 곱다니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이별을 통하여 민족사의 불행,
일제 치하와 남북 분단이죠. 조명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참 아쉬웠던 부분은, 너무 안타까웠던 부분은 만덕이하고 곱단이가 그 혼인을 하지 못하고 만덕이가 징용에 끌려가죠.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생소한 어휘와 구절의 빗줄을 치고 설명을 달거나 구성 단계에 따라서 이제 분류한 표식도 보였다. 다음이요. 자, 그래도 이 단원을 가르칠 때만큼은요,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용시를 낭독하거나 연극 대본으로 바꿔서 수업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해봤었어요. 그리고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일제만왕과 전쟁의 참상, 이런 것들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한국 현대 사회를 지켜온 버팀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묻기도 했고요. 또 말 그대로 국어 수업이었지만 역사나 사회나 도덕 등 여러 교과서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었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특히 문학, 소설 수업이 갖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요즘 국어 교과서를 보면은 과거에 비해 문학 작품의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과서의 내용이나 구성체계도 시대에 맞게 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요. 또 문학의 보편성과 효용성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죠. 그게 문학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그 창의성 등 시대를 불문하고 교육이 추구해야 될 근본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대는 변했어도 문학은 영원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문학 교육의 가장 큰 왜곡은 시험에 있다 이게. 당장 시험에서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작품의 감상보다는 이해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작가의 의도를 객관하여 학생들에게 일일이 떠먹여주는 관행이 문학 교육을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의 작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참고서에 선생님의 작품이 실려있고 실제로 수능에 출제된 작품도 여러 편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 고교 1학년 학생들은 국어 교과서를 선택하게 되고, 지난해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서로 공부했다면 올해부터는 서로 각기 다른 교과서로 배웁니다. 선생님의 그 여자의 집에 나오는 만덕이와 곱단의 애틋한 사랑도 관심 있는 몇몇 아이를 제외하고는 내용은 고사하고 제목조차 모르는 아이들도 많을 수 있겠죠. 교과서에 따라서는 선생님의 작품을 아예 수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교과서 아니면 변변한 책 한 권 읽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겐 어쩌면 박완서란 이름이 어쩌면 생소하게 느낄지도 모른다라고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선생님의 작품을 읽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소설이란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사셔서 장차 교과서를 통해서 선생님의 작품을 접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데 하늘이 허락치 않아 참으로 안타까울 따릅니다. 선생님의 등단작 나뭇가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그만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정도는 우리 아이들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여운을 주면서 끝냈습니다. 자, 이 내용이요, 200자 원고지로 하면은요 12매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읽었던 거요. 글자 수로 따지면요 2361자입니다. 예. 요 내용을요 선생님은 1시간 만에 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왜냐하면은 일단 소재가 잡혔잖아요. 화제가 잡혔으면요, 화제가 잡혔으면 글을 써나가는 방법은 늘 같아요. 항상 얘기하지만요, 앞에서는 현상을 얘기해주고 가운데서는 분석을 얘기해주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박완서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건 너무 슬픈 일이고, 그 박완서 선생님의 문학작품을 우리 잘 아는 우리 청소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교과서가 선택이 되면서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을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쉬운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선생님이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은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제가 사실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요, 선생님도 이 문장 연습을요, 신문 보면서 했어요. 사설 따라서 써보고 칼럼 다른 분이 쓴 거 읽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쓰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글이 금방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이제 지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팁을 또 안 주면 여러분들이 또 서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설과 칼럼을 꼭 신문에서만 찾아보느냐, 요즘은 또 인터넷 시대니까요. 그래서 한국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인지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요, 옵션이 이제 사설이면 사설, 칼럼이면 칼럼, 또 어떤 주제면 주제, 이런 옵션을 주면요, 그 관련된 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다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사이트의 화면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사설이나 칼럼을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번 그 신문사마다 입장 차이도 한번 살펴보고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선생님 보고 이렇게 길게 달려왔는데요. 요 사진은요,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데리고 여러분들 잘 알죠? 야영 활동 갔을 때 사진이에요. 여기가 암벽이에요. 암벽인데 이 학생이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요 위에 서가지고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막 울어요. 아이가 집에 가겠다고요. 그랬는데 달랬어요. 옆에서 달래고. 요거 이제 하시는 조교님도 있거든요. 밑에 내려다보지 말고 그냥 위만 바라보고 줄만 살살 하라는 대로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그것만 해라. 발만 짚어서 마치 땅을 걷듯이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해보고 한 번씩 해볼래 하고서 했더니 나중에는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밑에서 이제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죠.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한 발 한 발 내려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 밑에까지 다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도전하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행복하게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